예, 소득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득세는 1년간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개인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회사에서 뭐 월급을 탔다든가 하면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즉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거예요. 소득자 본인이 부담하는 직접세입니다. 이 직접세는 자기가 직접 부담하는 거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뭐 마트에서 물건 팔을 때 여러분한테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마트가 대신 세무서에 내주니까 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지만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매년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개인 기업이라든가 뭐 개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급여 소득이 있는 사람, 월급 타는 사람은 매달 그 월급에서 소득세를 회사가 띱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1월, 2월에 연말정산 해갖고 그 연말정산에서 3월 10일 날 이제 이거를 세무서에 보고하면 그거로서 종결이 되니까 월급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나 개인 사업을 한다든가 또 개인이 두 군데 이상에서 뭐 돈을 받는다든가 두 가지 소득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가산세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득액이라는 거와 소득금액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소득액은 총수입입니다. 월급 받는 총액, 그 다음에 수입액, 돈 들어온 총액 또는 매출액 이런 걸 소득액이라 그러고 소득금액은 이 소득액에서 필요 경비라든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 이 소득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물론 이제 그 계산 과정이 중간에 이제 있어요. 좀 밑에 있는데 소득액이 총액이고 소득금액은 이런 경비나 공제를 차감한 거라는 것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를 둔 개인입니다. 여기 6개월이에요. 그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둔 사람은 거주자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의 특징은 개인 단위과세입니다. 이거는 각각이에요. 여러분들 집안 식구들이 다 월급을 다 탄다.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뭐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부담하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예요. 만약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요, 다 식구들 거 다 합치면 세금 엄청 많이 내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개인 단위고요. 이거는 열거주의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것만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제 예외로 이자나 배당소득은 열거주의가 아니고 포괄주의예요. 포괄적으로 여기에 속한다 그러면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 5월 달에 종합적으로 세금을 종합적으로 이제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분리과세는 분리해서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해놨다가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가서 확정 이제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분리과세는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완납적 분리과세와 예납적 분리과세. 그래서 완납적 분리과세는 완전히 요거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요거로 종결이 되는 거니까 이런 방법이 있고, 분류과세는 아예 종류가 다른 거예요.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소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로 분류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 누진세율, 소득이 적은 사람은 6%입니다. 1,400만 원까지는 6%만 세금을 내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 억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은
이 45% 최고 45%까지 세금을 냅니다. 이걸 누진세라 그래요. 그래야 과세 형평에 맞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 조금 내고 많은 사람은 많이 내야 되겠죠. 인적공제제도. 왜냐면 이 소득 돈을 벌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구가 많으면 그 세금에서 공제를 해줘요.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요건 물론 그 공제 자격 요건이 돼야 돼요. 1년의 급여는 총 1년 급여는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총 그 벌어들인 게 333만 원 이하여야지만 돼요. 그 원천징수제도는 이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또 그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월급 탈 때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띄었다가 바로 납부를 대신해 줍니다. 그걸 원천징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신고납부제도.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그런 신고납부제도예요. 정부에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도 있어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부 부과를 합니다. 정부가 고지서를 날려보내서 그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 세금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신고납부예요. 법인세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 소득세도 신고납부. 그 다음에 종합소득과 분류과세.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래서 이걸 2배사 근연기로 이렇게 외웁니다. 중 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가산세 물고 세금이 더 많아지니까 반드시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5월 말일 날 되면 세무서 가면 사람들이 신고하러 상당히 많이 옵니다. 분류과세는 이건 뜨문뜨문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합쳐서 신고하지 않고 합쳐서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퇴직하는 거, 뭐 퇴직을 뭐 밥 먹듯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도 가끔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양도소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별도로 분리과세합니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럼 분리과세 중에 예납적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완납적 분리과세는 납세가 종결이 됩니다. 이 완납적 분리과세가 되게 중요한데 종합소득 중 분리과세 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것에 해당된다. 분리과세 소득인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그러니까 1년의 이자를 또 배당을 2천만 원 이하 받으면 이거는 그냥 원천징수로다가 보통 그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요 원천징수를 해버려요. 그 은행이라든가 회사에서 배당 줄 때 또 이자 줄 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절세가 됩니다. 과세를 좀 과세 최소화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선택적 분리과세. 뭐 세금 많이 내고 싶으면 그냥 종합신고해도 되고, 이게 왜 세금이 절약되냐면 이거를 그냥 종결하면 부양가족이 되거든요. 연말정산할 때.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되면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완납적 분리과세만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돼서 150만 원 추가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 그 아르바이트, 뭐 일용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원천징수로 그냥 끝나버려요. 사적연금이 1년에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이하는 분리과세. 초과시에도 선택적 분리과세. 이거 세법이 바뀌었어요. 15%로 그 초과될 경우도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그 연금 갖고 먹고 살기 때문에 이걸 좀 아마 좀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복권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복권당첨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원천징수로 그냥 끝납니다. 종합신고 안 해도 돼요. 기타 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 총액이 아니고 소득 총액에서 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이것도 종합신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완납적 분리과세를 하고 싶으면 하는데 이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외워두세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 이런 거는 다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거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이 돼서 150만 원씩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연합적 분리과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 여러분들 연말정산 다 해보셨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다달이 냈던 세금을 공제하고, 만약에 세금이 이제 너무 많이 냈다 그러면 돌려주죠. 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하고 세금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세금을 더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아까 설명했죠.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와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 그러니까 외국인도 한국에 와가지고 소득이 있고 183일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면은 6개월을 계산한 183일 나와요. 이 사람들은 거주자라 그래요.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자로 국내, 이 사람은 이제 잠깐 한국에 와서 잠깐 있다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소득이 생기면 원천 소득만 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닌 단체, 국내의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 거주자이고 그 외에는 비거주자입니다. 자, 근데 이익 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는 각각 세금을 냅니다. 이런 공동사업자는 각각 세금을 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거기다가 이름 다 써요. 그래서 그 분배를 얼마 한다 이제 하면은 그 분배한 거 각각 세금을 뭐 이렇게 각각 계산해서 내야 됩니다. 그게 세금 적게 내요. 그 외에는 1거주자, 1비거주자 이런 게 없으면 그냥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이래요. 이 소득세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이에요. 또는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이때까지고,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요. 주소지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 주소지 세무서에 내는 겁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에 냅니다. 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를 하면은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다가 냅니다. 근데 이거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세무서. 그러니까 그 저기 부가가치세, 부동산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를 내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은 그 사업장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거기에 세무서에다가. 근데 이 소득세는 주소지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세무서, 여기에 세금을 내는 거죠. 원천징수 당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절대 필요경비나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건 불로소득이라. 그래서 이자나 배당은 경비나 소득공제가 없어요. 그냥 이건 받은 거 그대로 다 세금 거기 세율 곱해갖고 세금 다 내야 됩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끝나고, 초과되는 건 종합소득 신고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에서 45%의 8단계 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그 수익금액에서 또는 총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게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낸다는 얘기예요. 근로소득은 또 수익금액, 연금소득 수익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경비 같은 게 얼마라고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금을 매기면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소득공제를 기본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나오고,
기타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빼면 기타 소득금액이에요. 기타 소득금액은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디 가서 뭐 강연을 하고 돈을 받는다든가 뭐 TV에 출연하고서 뭐 이렇게 출연료 받으면 거기에서 이제 뭐 경비 이제 이렇게 인적 용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6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초과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5%,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해서 최고 45%까지 8단계 세율인데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요거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1,400만원까지는 6%로 계산하고 요거 1,400에서 5천만원 구간은 15%로 계산하고 5천만원 초과해서 8,800만원 이하는 24%로 계산해서 그걸 더해가지고 8,800만원 연봉이 8,800이다. 이제 하여튼 소득 금액이 1년에 8,800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세 단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야 돼요. 계산하기 편리하게 그 표가 나와 있어요.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자, 직전연도 수익금액, 이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자인데 요런 사람은 그 일용근로자나 뭐 간편장부 대상 이런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공적연금 소득자는 2월, 공적연금은 이제 1월에 이제 연말정산을 하고 공적연금은 2월 달에 이제 요거 명세서를 제출해야 돼요. 연말정산은 3월 10일 날 제출해야 되고 지급 명세서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했다 하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고 날짜 어기게 되면 가산세 의무입니다. 개인 면세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해야 돼요. 이때 이제 그 계산서 매출액은 얼마, 신용카드 매출액은 얼마, 현금 영수증 매출액은 얼마, 그 다음에 현금 매출액은 얼마 이런 건 매출액도 신고하고 사업장이 뭐 어떻게 돼 있다, 규모는 어떻게 돼 있고 월세는 얼마다 이런 거 다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소득세는 11월 말까지 세무서장은 중간연합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해야 됩니다. 이게 5월 달부터 6개월 쉬면 11월 말일이 되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요.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지만 11월 말일까지 전년도 소득의 50%를 갖다가 고지서를 날려보내요. 그러면 고지서 보고 세금을 내야 돼. 안 내면은 또 가산세 붙어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소득은 330만원, 그러니까 총액은 333만원인데 거기 70%를 여기서 공제를 해주니까 100만원이 돼요. 99만원 정도 나와요. 99만 9천원인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70% 요거 여기 70%를 여기서 빼고 여기에 30%만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부양가족으로서 이하자는 부양가족으로 연 15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급여 소득자는 500만원, 1년에 500만원 이하는 부양가족이 돼요. 근데 다른 종합소득은 333만원 이하짜리. 공적연금은 416만원, 516만원까지는 100만원이 됩니다. 416만원 공제해주기 때문에 연금소득금액이고. 일용근로자 공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이 아니에요.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에서 15만원 소득공제고 6%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 금액에 55%를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니까 세금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일용근로자는 규칙적으로 뭐 매달 월급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당해년도 출생자는 출산 입양 공제가 되고 자녀세액 공제는 되지 않아요. 자녀세액 공제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 연말정산할 때 나옵니다. 기타 소득의 최저한세, 기타 소득이 소득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땐 비과세고요.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은 면제입니다. 미만이라는 거는 999원까지는 세금 안 냅니다. 그러나 이자 배당은 얄짤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120원 나와도 이자 배당 소득은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그 적금 들었다가 이렇게 이자 타잖아요. 그러면 150원, 200원 뭐 이렇게도 다 세금을 띄고 여러분한테 줍니다. 근데 중간연합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고지하지 않고 납부 면제하고 확정신고 시 계산되어 납부하면 된다. 중간연합액이 50만원 미만이면은
이제 그 세금과 내라고 고지서가 안 날라와요. 전에는 이게 30이었는데 50으로 바뀌었어요. 이 소득세 계산 방법은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소득의 종류는 이자 소득은 예금이라든가 증권이자,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기명채권, 이름 있는 채권, 약정일이에요. 이름 있는 건 그 약속한 그 날짜가 수입 이자 받은 날이에요. 무기명은 그 실제로 이자 지급한 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그 이런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은 거, 지급일이 수입일. 직장 공제에 초과받은 거. 공제라는 건 직장에서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몰아주는 거죠. 애경사 같은 경우. 채권 등의 환매 차익, 채권 등의 그 팔아서 이익 본 거. 비영업 대금의 이익, 요거는 이제 개인끼리 돈 빌려준 거예요. 원칙은 약정일이에요. 개인끼리 돈 빌려주면 돈 빌려주면 그 이자 주는 사람이 25%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이렇게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은 25% 세금 띄고 받는 건데, 개인끼리 이게 거의 이렇게 안 해요. 세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빌려준 거 국가에서 알지도 못하고, 특히 이거 사채업자들 같은 사람들은 요 이자 띄면 또 난리 난다고, 또 그 사람들이 이자를 엄청 많이 받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 개인끼리 빌려주는 거, 그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안 내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결합 파생 상품의 파생 상품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요런 거 요런 게 이자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로 볼 수 있는 건 다 이자예요. 요거 정도가 객관식으로 다음 중 이자 소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써놓은 겁니다. 이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배당 소득은 배당, 그러니까 뭐 투자하고 배당 받은 거, 인정, 배당으로 인정되는 거, 의제 배당, 배당으로 간주되는 거, 의제라는 건 배당으로 간주된다 이 말이에요.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이익, 또 출자로부터 받는 분배금, 파생 금융 상품에 여기 배당, 배당자가 붙으면 전부 다 배당이에요. 배당으로 받으면, 투자하고 돈 받으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예요. 직장 공제에 초과 반환금, 비실명 금융소득, 비법인단체 금융소득, 법원 경락대금의 이자. 이거는 그냥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5월달에 신고해야 되는 건 국외 금융소득, 국외에서 원천징수 안 된 것들,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된 것들,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된 거요. 안 된 거 국외 금융소득,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원천징수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종합신고를 종합신고 5월달에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이거는 뭐 조건부라는 거는 내가 종합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소득으로 원천징수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요.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하고,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세액공제. 그로스업은 지금 몰라도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약간 그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그로스업이라고 그래요. 내국법인의 배당, 감자, 해산, 합병, 분할의 의제 배당, 법인세법상 배당 처분금에 클로스업을 적용하여 그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배당을 받는데 그 세금 내고 난 이익에다가 또 배당받았다고 또 세금 내면 이중 세금 내는 거라 어느 정도 세금을 좀 줄여주려고 이렇게 크로스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이 객관식에 나와요. 시험에. 사업소득은 각종 모든 사업소득은 다 사업소득이에요. 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내고 사업을 하면 다 사업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예외로 요 비과세 소득이 있어요. 세금을 안 내는 거. 논밭, 작물 생산 및 농지대여 소득. 그 논에서 쌀 생산하는 거 이거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 논농사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식량 자급을 위해서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 다음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가구 1가구 1주택의 월세, 12억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의 월세는
이거는 세금 안 냅니다. 2주택 이상일 때 냅니다. 그 월세 저기는 주택임대소득. 주택을 임대하는 이 소득이에요. 1가구 1주택이 월세 주택임대소득. 요거 젖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양봉 100군. 꿀벌이죠. 연 3천만원 이하의 농가 부업소득, 연 10억 이하의 작물 재배업, 어업은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 임목 벌채 양도 6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비과세 소득을 외우면 나머지 사업소득은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종합신고 5월달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법령에서 정하는 기부금, 이거는 저기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령에 정하는 기부금이 뭐가 있냐면 법정기부금이 있고요,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그 법으로 정한 기부금들, 대송금, 외상값 뜯긴 거, 뭐 어음대금 뜯긴 거, 뭐 이런 거 빌려준 거 뜯긴 거, 이런 것들은 비용이 되지만 가사비, 가정집에서 쓴 비용, 벌금, 잘못해서 내는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건 비용으로 여기 필요경비 불산이익 항목이에요. 선급 비용도 내년 거 미리 낸 거니까 비용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세나 가산세 같은 거, 이런 거 다 필요경비 불산이익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무관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거, 대표자 급여와 퇴직금. 개인기업 있잖아요. 개인기업은 이 대표자의 월급이나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그 개인기업은 이익 난 거 다 대표자가 다 가져가니까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법인기업은 대표자 퇴직금도 비용이 됩니다. 근데 개인기업은 안 돼요. 비지정기부금, 이 비지정기부금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뭐 동창회 회비, 새마을금고, 뭐 그 기부한 거,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향후회 같은 거, 뭐 고향 그런 거, 종친회 같은 거, 이런 기부금은 비용으로 인정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업무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이거는 당연히 공제받을 거니까 필요경비의 불산이익 항목이다. 필요경비 불산이익 항목이에요. 필요경비 불산이익 항목이다. 이렇게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나 임금이나 상여. 임금은 생산직에게 주는 거고, 급여는 사무직에게 주는 거고, 상여는 보너스고,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의결로 잉여금 처분으로 받는 소득.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해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이날에 이제 그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일이 수입식이다. 이런 근로소득은 역시 소득세를 낸다 이거죠. 연금소득은 비과세 연금소득인 유족이나 장애, 재해로 받는 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 사적연금, 연금저축 같은 거, 이런 건 연금소득이라 그래요. 350만원까지는 이거 비과세입니다. 저기 사적연금. 공적연금은 아까 저기 앞에서 봤죠.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입에서 그냥 하고 퇴직이 양도소득에도 속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회로 수령받는 일시금. 연금저축으로 받는 거는 연금소득이 되지만 그거 외로 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소득금액 산출방법과 세율인데, 각종 소득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뺀 게 소득금액인데, 이자나 배당은요 필요경비가 없어요. 이자, 배당, 소득금액은 그냥 소득액이 소득금액이 돼요. 14%, 이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14%를 띱니다. 그리고 지방세까지 15.4% 띄어요. 이게 10%인 1.4% 더하면 15.4죠. 비실명소득, 이름이 없어. 누구한테 이자를 줬는지 이거 없어요. 그럼 이건 45%야. 그럼 여기다가 10% 더하면 49.5%. 비영업대금 개인한테는 25%. 여기다가 지방세까지 하면 27.5%. 이걸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미리 띄고 나머지만 준다고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비과세 제외하고 필요경비를 빼요. 8단계 초과 누진세. 인적 요령은 3%. 뭐 학원 강사 같은 사람들은
3.3%를 띄고 나머지를 줍니다. 봉사료는 이 봉사하는 거 알죠? 틱 같은 거 이런 거 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일용근로소득은 6% 세율. 아까 설명했죠? 15만원 공제하고 55%또 세액 공제하고 하니까 세금이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뺍니다. 연 2천만원 한도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500만원 이하는 70% 공제하고 500만원 초과 1500 이하는 40% 등을 소득공제를 해주고 요 올라가면 이제 그 단계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소득공제를 해주고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공제가 있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은 유리지갑이라 그래갖고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다시 또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소득은 이제 비과세 제외한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이하는 전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사적연금이에요. 350만원 초과 700만원 40% 9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 350만원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3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한 후 70세 미만은 5%의 세율이고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을 적게 해서 세금 적게 내죠. 공적연금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비과세 소득, 기타 소득은 비과세 제외하고 필요경비. 요 필요경비가요, 90%짜리가 있고 80%짜리가 있고 60%짜리 있어요. 보통 인적 요격 이런 거는 60%예요. 그리고서 이런 거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60% 빼면 이제 40% 남잖아요. 100만 원 기타 소득이 있다. 어디 가서 강연을 하고 100만 원 받았다. 그럼 60% 빼면 이제 40만 원 남죠. 그럼 40만 원에 20%를 해요. 그러면 428, 8만 원의 세금을 띱니다. 원천징수를 해서 띄어요. 띄고 이제 나머지만 주죠. 근데 이거를 3.3%로 띄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계속 강의를 계속 한다 그러면 3.3%로. 이거는 일시적인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거. 그 다음 무조건 분리과세. 서와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20%.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기타 소득 금액은 15%. 복권 승마 투표권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30%의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결합니다. 이거는 그냥 원천징수 당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종합과세는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 배상금과 뇌물, 이런 건 뇌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종합과세로 5월달에 신고해야 되는데요. 뇌물 신고하는 사람 없죠. 조건부 분리과세.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액에서 이 필요경비 90, 80, 60을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나와야 돼요. 기타 소득액이 연 1,500만 원, 이건 80%짜리고 연 750은 경비 60%짜리예요. 경우에는 이제 요거 60%를 여기 이렇게 6, 7, 42, 6, 30 하니까 450 빼니까 300 나오거든요.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분리과세를 선택을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세부담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되게끔 조건 분리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는 이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합니다. 2월 결손금은 15년 이내에 공제한다. 15년 동안 계속 2월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세무서가 이 회사가 신고를 안 했고 세무서가 그냥 계산해서 추계로 과세시 세무서가 야 너 왜 이거 신고 안 했어? 세금 얼마 내? 이럴 때는 결손금 공제 안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이익이 생기면 거기에서만 공제가 되지 다른 이배사 근연기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그리고 이자나 배당소득 이거는 제일 나중에 공제. 이자나 배당은 불로소득이라 이건 거의 공제를 못 받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자체에서만 공제가 되고요. 15년 2월 되고 근로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 시 요건 2천만 원 이하는 총수익 금액의 80% 필요경비 공제 후 과세하고요. 요건 아까 설명했죠. 2주택 이상의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초과시는 종합소득 신고를 5월달에 해야 된다. 그래서 납부 의무가 종결되고 3주택자는 보증금이 3억 이상, 주택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3억 이상은 간주임대료.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돼요. 왜냐면 보증금을 갖다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거기서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가 바로 임대료 받은 걸로 해갖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득세의 기본 이론입니다.